태국 정부의 큰 실수가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관광 천국이라 불리던 이 나라는 지옥이 되어버렸죠. 중국의 그림자에 삼켜진 충격적인 진실과 정부가 조작해왔던 관광객 증가율에 대해 국민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관광객이 저지른 끔찍한 사건마저 태국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에비게일입니다. 국제정치경제학 수업이 시작되는 순간 저는 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제관광경제학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맥도웰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광 의존 경제의 취약성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자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몇몇 국가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집트의 경우 2011년 시작된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와 무바라크 정권 붕괴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 군부 쿠데타와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 위협으로 관광객 수가 급감했어요. 과거 연간 1,500만 명이 넘던 관광객이 450만 명 수준으로 떨어져 관광 수입이 70% 이상 감소했죠. 스리랑카는 2019년 4월 21일 부활절 아침 수도 콜롬보의 호텔과 교회에서 IS 연계 테러리스트들의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외국인 관광객 40명을 포함해 259명이 사망했어요. 사건 직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스리랑카 여행 금지 권고를 내렸고 예약 취소가 쇄도했습니다. GDP의 12%를 차지하던 관광업이 붕괴되면서 경제 위기로 이어졌고 이후 코로나19까지 겹쳐 스리랑카는 2022년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멕시코의 경우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인데 특히 북부 국경 지역과 일부 해안 도시에서 마약 카르텔 간 세력 다툼으로 치안이 악화되었습니다. 아카풀코와 같은 유명 휴양지도 폭력 사태로 관광객이 급감했어요. 납치, 강도, 살인 등 범죄 뉴스가 국제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멕시코 위험이라는 인식이 퍼졌죠. 한때 황금기를 누렸던 일부 지역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이 세 사례는 정치적 불안정, 테러, 치안 불안과 같은 안전 문제가 얼마나 빠르게 관광 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에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심각함이 깃들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과 사원 사진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어두운 뉴스 헤드라인들로 바뀌었어요. 최근 촌부리 파타야 지역의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중국 배우 납치 사건이 발생했고 방콕에서는 지진과 중국 국영기업이 시공한 빌딩의 붕괴가 있었죠.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전 신뢰도의 하락입니다. 교수님은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태국의 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그래프였습니다. 여러분, 관광 산업은 신뢰가 전부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 말씀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강의실 스크린에 태국 관광청의 발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관광객 통계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맥도웰 교수님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의 한 부분을 가리키셨어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관광객 수가 회복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체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국가별 비율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중국인 관광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더군요. 수치에 속지 마세요. 숫자가 많아도 진짜 관광객이 아닐 수 있어요. 교수님은 스크린을 바꾸셨고 태국 현지 소셜미디어에 스크린샷들이 나타났습니다. 태국어와 영어로 된 댓글들이었어요. 교수님이 하나씩 번역해 읽어주셨습니다. 중국인들은 일하러 옵니다.
관광이 아니라요. 방콕의 한 카페 주인이 남긴 댓글입니다. 태국어도 못하는 중국인 직원이 우리 동네 음식점을 운영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치앙마이 현지인의 불만입니다. 관광은 없고 불법 취업만 남았습니다. 파타야 해변 상인의 말이죠.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교수님은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태국은 90일 무비자 정책을 중국에 적용했습니다. 짧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 중 상당수가 현지에 정착해 일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관광객으로 집계되지만 실제로는 이주 노동자나 다름없죠. 스크린에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태국 상점들, 태국어 간판은 없고 중국어 간판만 붙어 있는 거리, 중국인들만 모여 있는 마을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태국 정부는 관광객 수만 늘리면 경제가 살아날 거라 생각했지만 질적인 측면을 간과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에비게일 씨? 교수님, 이건 관광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침투 아닌가요? 관광객을 가장한 경제적 이주 같은데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걱정되었어요. 정확히 본 겁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관찰이에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죠. 태국 사회와 경제 구조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광 산업의 숫자만 보면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구조적 변화를 봐야 해요. 교수님은 다시 스크린을 바꾸셨고 이번에는 태국 방콕의 한거리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때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붐볐을 거리가 이제는 중국어 간판과 중국인들로 가득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관광객 유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적, 경제적 권력의 이동이에요. 그리고 태국 현지인들은 이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구조적 전환과 문화적 침투라는 단어를 굵게 적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태국이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2022년부터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서울, 부산 등지에서 태국인 불법 노동자들이 급증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태국인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죠. 스크린에는 한국 출입국 사무소 앞에 줄지어 서 있는 태국인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행 비자 발급 70% 감소라는 헤드라인의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태국인들이 한국의 관광비자로 쉽게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자 한국은 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했고 많은 태국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했어요. 이에 반발한 태국 정부는 반한 감정을 갖게 되었고 한국 관광객보다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태국은 피로 연결된 가족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태국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선언이었죠. 교수님은 이어서 패통탄의 아버지인 탁신 친나왓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 탁신 친나왓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태국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의 재임 시절부터 태국은 친중 정책을 강화해왔어요. 2024년 딸이 총리가 되면서 이 정책은 더욱 확고해졌죠. 저는 열심히 필기하며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의 이런 정책 변화가 관광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스크린에는 새로운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수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감소한 그래프였어요. 태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국가의 관광객들, 특히 한국, 일본, 유럽에서 오는 관광객 수가 급감했습니다. 이는 태국의 의도치 않은 결과였죠. 교수님은 태국 유명 관광지의 비교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2023년에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붐볐던 장소들이 2025년에는 중국인 관광객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제는 태국 정부의 중국 편향 정책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만 타겟팅하면서 태국의 관광 산업은 다양성을 잃었고 이는 전체적인 관광 경험의 질을 떨어뜨렸어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가 관광을 죽이기도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태국에서 높은 소비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품질 좋은 호텔에 묵고 현지 음식을 즐기며 문화체험에 적극적이었죠. 하지만 이제 태국은 그런 관광객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태국의 친중 정책은 단기적으로 관광객 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광 산업의 전체적인 건강성을 해쳤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정치와 관광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수업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태국 정부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맥도웰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분명 무언가 조치를 취했을 텐데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방콕의 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대규모 행사 사진이었어요. 태국 관광청은 중국 언론인과 여행사 대표 400명을 초청했습니다. 태국의 안전한 이미지를 회복하고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죠. 스크린에는 중국인 게스트들을 환영하는 태국 관광청장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화려한 환영 행사와 기념품을 받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민심은 어땠을까요? 교수님이 질문하셨고 곧바로 태국 현지 소셜미디어의 반응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오지 마라. 세금도 안 내고 문화도 안 지킨다. 중국인들이 더 오면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미 모든 가게가 중국어 간판뿐인데 관광객이라면서 왜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가? 교수님은 잠시 멈추더니 말씀하셨어요. 태국인들의 이런 불만은 근거가 없는 걸까요? 단순한 외국인 혐오일까요? 여기 태국의 관광 순위 변화를 보겠습니다. 통계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관광객 수 1위였지만 2025년에는 베트남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어요. 태국이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을 균형 있게 유치하지 못하고 중국에만 의존한 결과 전체적인 관광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관광 경험의 질이 저하되면서 다른 국적의 관광객들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대안을 찾아 떠난 거죠. 교수님은 태국 관광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주셨어요. 이곳은 방콕의 유명한 카오산 로드입니다. 전에는 전 세계 배낭여행객들의 천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사진 속 거리는 중국어 간판으로 가득했고 중국인 중심 샤브샤브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이 레스토랑을 보세요. 태국 현지 직원은 한 명도 없고 중국인 직원들만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태국어를 못하고 영어도 서툴러요. 관광객이 아닌 노동자들이죠. 다음 사진은 한 관광객이 태국 식당에서 주문하려다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관광객은 태국 음식을 주문하고 싶었지만 점원이 태국어는 물론 영어도 못해 소통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중국어 메뉴만 있는 이 식당을 떠났죠.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태국 현지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은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관광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 식민지화입니다. 그 말에 강의실이 숙연해졌어요. 저는 그 단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제 식민지화. 21세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맥도웰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이제 태국 관광 산업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파타야의 아파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파타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들어보셨나요?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4월 23일 한 중국인 용접공이 태국의 관광객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날 밤 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돈을 주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인 남성의 출입국 기록과 호텔 CCTV 화면 일부를 보여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청소부가 그 방에 들어갔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고 그녀의 가슴이 열려 있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살해한 뒤 화장실에서 시신의 장기를 꺼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공업용 가위를 사용해 심장과 여러 장기를 적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문스러운 점은 폐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교수님은 학생들의 표정을 살피더니 천천히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그 폐는 어디로 갔을까요? 강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국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장기밀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경찰은 그렇지 않다고 발표했죠. 범인은 범행 직후 체포되었고 범죄 드라마처럼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경찰의 공식 발표와 현지 언론 보도 내용을 비교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사건의 이상한 점들을 살펴봅시다. 첫째, 범인은 공업용 가위라는 미리 준비된 도구가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장기를 꺼낸 뒤 즉시 출국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치밀함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죠. 셋째, 그의 범죄 드라마처럼 해보고 싶었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가 보인 행동은 장기 해부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시사하니까요. 교수님의 분석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뭔가 더 어두운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이 사건 이후 태국 경찰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고 공권력에 대한 현지인들의 불신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경찰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퍼졌어요. 이 사건이 태국 관광 산업에 미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볼까요? 스크린에는 파타야 지역의 관광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촌부리주 파타야시는 이 사건과 더불이 중국인 납치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였고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촌부리주 관광연합회 회장인 타넷 수파사하사랑시 씨의 발표에 따르면 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이전 최고치인 10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교수님은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파타야 지역의 관광객 수가 절벽처럼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역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호텔, 식당, 쇼핑몰, 해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인 관광업의 붕괴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은 또 다른 통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베트남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67만 명 늘어 베트남이 중국 관광 시장에서 처음으로 태국을 앞지른 것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중국 시장뿐 아니라 한국 관광객 수도 30% 이상 감소했죠. 일부는 대신 베트남으로 항공편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관광청과 촌부리 관광협회의 공식 발표문을 보여주셨어요. 촌부리 관광협회는 당초 태국에 대한 관광 회복 계획을 정부에 제시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그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요. 저는 순간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교수님, 이런 범죄 사건이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해하지만 왜 하필 중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더 급감한 걸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는 일어나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피해자가 된 사건, 중국 배우 납치 사건과 가해자가 된 사건 장기 적출 사건 모두에 대해 태국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표시했어요. 둘째,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태국의 안전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태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거죠. 강의실은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으며 속삭였어요. 태국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야. 사실 이런 사건 하나가 한 나라의 관광 산업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은 신뢰의 마지막 끈을 끊어놓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태국은 관광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바꾸셨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한때 미소의 나라라 불렸던 태국이 어떻게 이런 어두운 그림자에 덮이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 웅장한 사원, 화려한 축제 사진들이 있었지만 모두 흑백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영광을 애도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태국은 오랫동안 관광 천국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지대로 변모하고 있어요. 범죄, 불신, 정치적 갈등, 그리고 문화적 식민지화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현상은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과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향수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태국 소셜미디어에서 수집한 댓글들을 보여주셨어요. 모두 태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영어 번역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질서가 있고 예의 바릅니다. 그들이 그리워요. 중국인들은 공공질서를 해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한국, 일본 관광객들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태국 정부가 한국과 관계를 개선했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겁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인들의 이런 댓글들을 여러 개 더 보여주셨어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에 대한 그리움과 중국 관광객에 대한 불만이 뒤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태국의 사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관광 산업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의견을 냈습니다.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것 같아요. 태국 정부의 결정이 관광업 전체를 망쳤으니까요. 저도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관광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문화와 신뢰의 교류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태국이 중국인 관광객만 유치하려 했을 때 그들은 다양성의 가치를 잃었고 결국 더 큰 것을 잃게 된 것 같아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훌륭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관광은 숫자가 아닙니다. 관광은 사람의 마음이고 신뢰이며 품격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태국의 사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벨이 울리고 수업이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둘러 다음 수업을 향해 자리를 떴지만 저는 잠시 남아 노트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파라다이스는 중국의 그림자에 묻혀버렸다. 강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퍼스의 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태국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때 관광 천국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그런 어두운 그림자에 덮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의 다른 관광 의존 국가들에게는 어떤 경고가 될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태국의 파라다이스는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천국도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태국 정부에서도 공들인 중국인 관광객들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 어떻게 보셨나요? 대부분 관광 목적이 아닌 상황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무서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 상인들이 한국인들을 찾는다고 해도 태국은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 지진으로 인해 중국 기업 건물만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내막에는 더 심각한 음모들이 지금 세상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이시입니다. 저는 미국의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아시아 지역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 학기에 동남아시아 국제개발과 인프라 수업을 듣게 되었죠.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모두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계획된 강의를 잠시 미루고 현재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화면에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가 보였고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방콕에 시공이 예정되어 있던 국가감사원 청사입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이 태국 방콕을 강타했고 이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었죠.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대형 건물이 종이집처럼 무너진 모습이 너무나 끔찍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심각성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방콕은 지진 위험이 낮은 지역이고 주변 다른 건물들은 모두 견뎌냈어요. 이 건물만 무너진 겁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 국가감사원 청사는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 레일 웨이 넘버 10 엔지니어링 그룹이 시공한 건물입니다. 이미 초기 조사에서 건물에 사용된 철강 샘플이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어요. 국가의 주요 시설물이 부실하게 지어졌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중국 기업이 태국 곳곳의 다른 공공 건물들도 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태국 정부는 즉각 이 기업이 시공한 모든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자료를 보여주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현재 태국 방콕에서만 1만 2천 건 이상의 건물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태국 중국 대사관에서는 이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과학적이고 공정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현장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화면에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국가감사원 건물 붕괴 현장에서 수집된 철근이 규격에 크게 미달되었다고 해요. 20mm, 32mm 철근이 모두 기준치보다 얇았고 그 철근은 라용에 위치한 싱커 위안 스틸이라는 회사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업체는 이미 2024년 12월에 폐쇄 명령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가동 중이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죠.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적인 사실에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태국 산업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철근 제품 회수, 생산 중단,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에가나 장관은 이 철근이 화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기계적 기준에도 불합격했다고 밝혔어요. 현재까지 7개 공장은 이미 폐쇄되었고 3곳은 추가 조사 중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필기를 시작했어요. 국제관계학도로서 이 사건이 태국과 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과제로 이 사례를 분석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축물 붕괴 사고가 아닙니다. 국제관계, 외교, 경제, 건설 산업의 글로벌 표준, 그리고 해외 투자와 개발 원조의 질적 측면까지 연결된 복합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과 태국 정부의 대응,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손이 여러 개 올라갔어요. 다들 질문이 많은 눈치였죠. 교수님, 그럼 이 중국 기업이 지은 건물은 방콕의 국가감사원 청사뿐인가요? 앞자리에 앉은 마크가 먼저 물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좌우로 저으셨습니다. 사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할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그 화면에는 태국 전역의 지도가 있었고 여러 지점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태국 내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차이나 레일웨이 넘버 10 엔지니어링 그룹은 단순히 국가감사원 청사뿐만 아니라 태국 전역에서 다수의 공공건물을 건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슬라이드를 바라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빨간 점들이 태국 지도 곳곳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태국 내에서 차이나 레일웨이 넘버 10 엔지니어링 그룹이 시공한 주요 건물들의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프레 주정부 종합청사의 예산은 5억 4천만 바트로 한화로 약 205억 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후아막 경기장 국제표준 복싱 훈련센터의 예산은 6억 840만 바트로 한화로 약 231억 원입니다. 태국의 국가적 자부심인 복싱 스포츠의 중심 시설이죠. 저는 계속해서 필기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중요한 건물들을 한 회사가 지었다니, 그것도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된 회사라니 말이죠. 세 번째, 제구항소법원 사법부 관사의 예산은 3억 8,600만 바트로 약 147억 원입니다. 네 번째, 해군 보급부 본부 건물의 예산은 1억 7,980만 바트로 약 68억 원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계속하셨어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민간 건물들이 아닙니다. 정부 청사, 법원, 군사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 시설들이죠.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저도 그 의미를 곱씹어보니 심각성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나타난 건물 리스트를 대략적으로 언급하셨어요. 국가수자원청, 태국전력청 훈련기관, 프레주정부 청사, 항소법원 관사, 해군 보급부, 송클라 병원까지 모두 국가의 중요 기관들이었죠. 아만다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이런 주요 국가기관들의 건물을 모두 중국 국영기업에 맡겼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태국 정부와 중국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만다의 질문이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의문을 꺼낸 것 같았거든요. 윌슨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정부 청사, 법원, 군사시설, 의료기관, 수자원 관리, 전력시설 이 모든 국가기관 시설을 한 외국 기업에게 맡겼다는 것은 분명 단순한 입찰 과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중국, 태국 경제협력과 1대1로 이니셔티브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2019년부터 태국은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중국은 태국에 대규모 투자와 차관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여러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의 계약을 중국 기업들이 따낼 수 있었죠. 표면적으로는 경제협력이라고 불렸지만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것이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해왔어요. 저는 빠르게 타이핑하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부실공사가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구나. 그리고 더 염려되는 것은 방콕, 농카이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일부 구간에도 이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을 관통하는 거대한 고속철도 노선이 그려져 있었죠. 이 고속철도는 태국의 인프라 발전의 핵심적인 프로젝트로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와 연결된 사업입니다. 만약 이 철도 구간에서도 유사한 부실 시공이 발견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모든 중국 건설사 프로젝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국 기업이 참여한 신규 프로젝트의 입찰은 모두 보류한다고 발표했어요. 교수님은 태국 시민들의 반응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방콕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불안한 표정으로 고층 건물을 올려다보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국 시민들은 지금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일하고 살고 방문하는 건물들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죠. 특히 국가 주요 시설들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손을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윌슨 교수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셨어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철저한 조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사태가 1대1로 이니셔티브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유사한 비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차트를 띄우셨습니다. 중국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와 안전성 논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중국 건설사들의 부실 시공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국 사례처럼 명백한 증거와 함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교실 안은 토론의 열기로 가득 찼어요. 저도 여러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먼저 이 모든 정보를 소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부실 공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 나아가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했어요. 자, 이제 이 사건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관광 산업의 위기라는 제목과 함께 급격히 하락하는 그래프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태국의 국가 경제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교실 안에서 몇 가지 추측성 대답이 들렸어요. 10%나 15% 정도.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태국의 관광 산업은 GDP의 18%를 차지합니다.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중이죠. 그런데 이번 건물 붕괴 사고 이후 태국 관광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왔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주요 호텔 예약률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방콕 시내 고층 건물에 위치한 호텔들의 타격이 가장 큽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여러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층 콘도의 소유권 이전이 50%나 감소했고 태국 전체 콘도 거래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국 청두에서 출발하는 전세기가 전면 취소되었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향이 중국 관광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럽과 미국 관광객들도 방콕 여행을 재고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방콕의 한 여행사 관계자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요즘 고객들이 호텔을 예약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이 호텔은 어느 회사가 지었나요? 입니다. 특히 중국 회사가 지은 건물이 아닌지 확인하는 사례가 급증했어요. 저희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많은 여행사들이 방콕 대신 푸켓, 치앙마이, 코사무이 같은 지역으로 여행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저층 건물이 많고 최근 지어진 고층 건물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죠.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태국 정부는 관광 산업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태국 정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관광지의 건물 안전 검사를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미디어를 통해
태국은 여전히 안전한 여행지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제적 타격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태국처럼 관광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죠.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런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 교수님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특별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봐주세요. 교수님이 화면을 전환하자 예약률 증가 중인 방콕 호텔들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저는 의아했죠. 방금 호텔 예약률이 급감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흥미롭게도 모든 호텔이 예약 취소로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이 시공한 호텔들은 예약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실에서는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도 꽤 놀랐죠. 태국 내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몇몇 호텔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방콕의 여러 고급 호텔 사진들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화려한 외관과 세련된 디자인의 고층 호텔 건물들이었죠. 저는 이 호텔들의 사진을 보면서 내심 놀랐어요. 모두 방콕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멋진 건물들이었거든요. 이 호텔들 중 일부는 한국 건설사들이 시공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맨 뒷자리에 앉은 에단이 손을 들었어요. 모두 지금까지 안전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호텔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전성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축 품질과 내진 설계 기준이 높은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죠. 교수님은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방콕 호텔들의 예약률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는데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몇 개의 호텔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지은 이 호텔들은 현재 예약률이 오히려 20% 증가했습니다. 여행자들이 한국 기업이 지은 호텔이라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세계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한국 건설 기업들의 성공은 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건설사들은 고층 빌딩 시공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지도에는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 건물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UAE의 버즈 칼리파, 쿠웨이트의 알함나 타워,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이 모든 프로젝트에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초고층 빌딩 건설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세계적인 건물들을 지었다니 몰랐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건물들이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높은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교수님은 인터뷰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방콕에 머물고 있는 한 미국인 여행자의 인터뷰였어요. 처음에는 여행을 취소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제가 예약한 호텔이 한국 기업이 지은 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안심하고 여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은 정말 믿을만하거든요. 교수님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덧붙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건설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업 문화와 국가적 가치관의 차이이기도 하죠. 한국 기업들은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지만 그것이 품질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 기준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저는 내년 여름 인턴십으로 한국의 건설 회사를 고려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신뢰를 받는 기업들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교수님의 강의는 이제 태국 정부의 대응으로 넘어갔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 태국의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화면에는 태국 총리의 기자회견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친나와 총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영상을 멈추시고 번역을 해주셨어요. 총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가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교실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이미지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발언이 안전이나 책임보다 국가 이미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전문가들의 경고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이런 총리의 발언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교수님은 여러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설명하셨어요.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아시아 인프라 전문가인 제임스 윌슨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국은 중국과의 건설 협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한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방콕 대학교의 건축공학 전문가인 솜차이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 기업에 맡기면 유사한 붕괴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고했죠. 화면에는 태국 국내 언론의 사설들도 보여졌어요. 대부분 중국 기업들의 부실 공사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의 경제 분석가인 타나폰 씨는 관광 산업을 회복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기업들의 건설 품질과 안전 기준을 높이 평가했죠. 특히 미국 건축협회 국제부장인 로버트 켈러는 태국 정부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비용 절감보다 장기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사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죠. 외교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민 안전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 화면에는 태국의 선택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에 나타난 두 가지 선택지를 가리키셨어요. 첫째,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둘째, 한국 및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인가. 교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이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고 있었죠. 최근 정보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태국의 관광 산업과 건설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방콕대학교 교수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이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값싼 공사가 아니라 안전한 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관광과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례는 단순한 건축 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관계, 경제정책, 그리고 한국과의 가치관에 관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태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중국과의 협력을 재고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이 결정이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미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벨소리가 울리고 수업이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이번 강의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수업보다도 현실적이고 중요한 국제관계의 문제를 다루었거든요. 태국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오늘 이 수업에서 배운 교훈은
제 미래의 진로와 시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국가 간의 관계에서 표면적인 경제적 이득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배웠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중요 건물들도 중국 국영기업이 시공사였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과 태국 정부는 관계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 기업들의 건물이 재평가받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태국 관광업이 추락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태국인들은 특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태국 상인들은 관광객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특이한 행동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살핀 행동을 확인 후 상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충격적인 이유가 공개됩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국제관광학을 전공하고 있는 마들렌이에요. 3학년이 되어서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았다는 게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특히 윌슨 교수님의 세계 관광 트렌드 수업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강의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이 좋았어요. 부모님을 따라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특히 지난 여름 방문했던 일본과 한국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문화도 달랐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노트북을 펼치며 지난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잠깐 훑어보았어요. 교토의 금각사, 서울의 고궁, 부산의 해운대, 각각의 사진에는 제가 만났던 현지인들의 따뜻한 미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이 세계 관광 트렌드 수업이 특별히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늘 그렇듯 밝은 미소를 지으며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아시아 지역의 관광 동향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시죠.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룰 겁니다.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에는 관광 산업의 핵심 요소라는 제목이 떴죠. 여러분, 관광객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제가 답을 하려는 순간 다른 학생들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관광지의 시설이요. 숙소의 청결도요. 교통이 편리해야 해요. 음식이 맛있어야죠. 관광지의 안전성이요.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해요. 학생들의 대답이 쏟아질 때마다 교수님은 칠판에 하나씩 적어 나가셨어요. 곧 칠판이 다양한 의견으로 가득 찼죠. 모두 훌륭한 답변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분명 관광지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제 경험을 떠올려 보았어요. 지난 여름 방문했던 일본 교토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곳의 시설은 최신식이 아니었고 교통도 조금 불편했어요. 하지만 제가 여행했던 한국에서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났죠. 혹시 현지인들의 친절과 서비스 정신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어요. 윌슨 교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멋진 관광지가 있더라도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시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현지인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서비스가 있다면 관광객들은 그곳을 또 찾고 싶어 하겠죠.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관광 산업에서 사람이라는 요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관광객들과 직접 마주하는 현지 상인들의 태도는 한 나라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을 하면서 현지인들의 불친절함 때문에 불쾌했던 경험이 있나요? 이 질문에 여러 학생들이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저도 파리에서 겪었던 불친절한 카페 직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손을 들진 못했어요. 대신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이처럼 관광객들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죠. 한 사람의 부정적인 경험이 수십, 수백 명의 잠재적 관광객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202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한 관광객 가족이 피라미드 근처 상점에서 심각한 바가지 요금을 당했죠. 간단한 식사와 기념품을 구매했는데 무려 현지 시세의 5배를 요구했다고 해요. 거부하자 상인들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경찰이 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이집트 현지 뉴스 화면이 떴어요. 관광객들이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모습이 보였죠. 또 다른 예로 2024년 초 모로코의 페즈 구시가지에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큰 문제가 되었어요. 현지 가이드를 사칭한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외진 곳으로 데려가 돈을 갈취하는 일이 빈번했죠. 이런 일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모로코의 관광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파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흔히 파리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관광객들이 기대했던 친절하고 로맨틱한 파리의 모습 대신 불친절한 현지인들과 무성의한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심한 실망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그 말씀을 듣자 지난번 파리 여행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서는 경우예요. 베니스에서는 관광객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청구하는 식당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한 예로 작년에는 간단한 샌드위치와 카페라떼에 무려 85유로를 청구한 식당이 큰 논란이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베니스는 관광객을 기피해야 할 도시 목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광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관광지나 문화유산이 있더라도 관광객들을 기만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나라의 관광 산업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의 관광 천국이라 불리던 이 나라는 최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있고 SNS에서는 이 나라를 방문하지 말라는 경고성 게시물들이 넘쳐나고 있죠. 어느 나라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최근 뉴스에서 본 기사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인가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베트남. 다른 학생이 추측했죠. 필리핀일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닙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그 순간 뒷자리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국 유학생 나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에요. GDP의 20%가 관광 수입이라고요. 방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중 하나예요. 교수님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띠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태국은 분명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었죠.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신이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최근 방콕의 통계 자료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2024년 태국의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유럽 등 소비력이 높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급격히 줄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방콕의 카오산 로드, 파타야 해변, 푸켓의 유명 관광지들의 사진이 차례로 나왔죠. 한때 태국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 맛있는 음식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죠. 먼저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화면에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방콕의 유명 시장에서 간단한 기념품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현지인들의 10배 가격을 지불했더군요. 항의했지만 오히려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뉴스 화면이 이어졌어요. 파타야의 한 해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바가지 요금 징수가 적발되었습니다. 비치체어 대여료를 일반 요금의 5배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죠. 나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국 현지 상인들 사이에서 외국인은 호구라는 인식이 만연해져 있다는 거죠. 특히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한 조직적인 바가지 요금 징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관광 산업은 매우 섬세한 산업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리죠. 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광객들을 기만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나라의 관광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요. 나띠의 표정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죠. 저는 그녀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듣는 건 분명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교수님이 이어서 보여주실 자료들은 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관광 산업의 주요 수입원 변화 2018에서 2023이라는 제목의 그래프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태국의 관광 수입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습니다. 전체 관광 수입의 약 23%를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했죠.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장 큰 소비층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2024년부터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태국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차별 사례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화면에는 여러 SNS 게시물들이 떴어요. 방콕의 유명 시장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받은 사례, 파타야 해변에서 한국인들에게만 비치체어 대여를 거부한 사례, 푸켓의 마사지샵에서 한국인들을 거칠게 대한 사례 등이 차례로 나왔죠. 우리 반한국 유학생 효연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SNS에서 정말 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특히 방콕 시내의 유명 쇼핑몰에서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가격을 2배로 부르는 게 일상화됐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는 한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팻말을 붙이기도 했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효연 씨 말씀이 맞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차별이 단순한 바가지 요금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태국 현지 뉴스 보도였죠. 지난달 방콕의 한 유명 야시장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일행이 상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가지 요금에 대해 항의했다는 것이었죠.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숙소 예약을 했음에도 체크인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고요. 나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이번에는 참는 듯 했어요. 이런 차별의 배경에는 복잡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태국인 관련 강력 범죄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죠. 특히 불법 체류자들의 불법약 밀매와 같은 범죄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일부 한국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이 태국 미디어에서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여기에 태국 내 특정 집단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관광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죠. 교수님은 화면에 최근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태국인들의 인터뷰 내용이 눈에 띄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하지만 이런 차별적 행태는 결국 태국 관광 산업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한국의 주요 여행사들이 태국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개별 여행객들도 태국을 기피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태국의 관광 수입은 전년 대비 45%나 감소했습니다. 효연이가 다시 한번 발언을 이어갔어요. 최근에는 위협적인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제 친구는 지난달 방콕 여행을 다녀왔는데 택시 기사가 한국인이란 걸 알고는 일부러 외진 길로 돌아가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요금을 요구했대요. 거절하자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나띠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어요. 저는 그녀가 이런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 아니면 오늘 처음 접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곧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질 거라는 걸 교수님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태국의 현지 상인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관광객의 국적을 구별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이에요. 최근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상인들은 마치 귀한 보물을 찾듯 한국인을 찾아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방콕의 한 시장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전에는 거리마다 한국어가 들렸는데 이제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이 지나가면 모든 상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죠. 마치 사파리에서 희귀한 동물을 발견한 것처럼요. 우리는 그들을 다시 우리 시장으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이 났어요. 한때 태국의 관광 산업을 이끌었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희귀종이 되어버렸다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거든요. 교수님은 또 다른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우리라도 나서야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와야 우리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좋은 물건을 알아보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착한 손님들이었거든요. 태국 상인들은 이제 관광객들의 국적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징들을 관찰합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특징들을 살펴볼까요? 화면에는 관광객 국적 구별 기준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첫째, 외모적 특징입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갸름한 얼굴형과 밝은 피부톤을 가진 경우가 많죠. 특히 최근 K-문화의 영향으로 세련된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언어와 억양의 차이예요. 한국어는 특유의 부드러운 억양과 존댓말이 많아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어는 성조가 뚜렷하고 아 발음이 특징적이죠. 셋째, 행동과 제스처의 차이입니다.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를 보이며 특히 태국의 전통적인 인사법인 Y를 자주 사용한다고 해요. 넷째, 식사 습관의 차이입니다. 한국인들은 김치를 찾거나 식당에서 반찬을 나눠 먹는 특징이 있죠. 또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SNS 사용 패턴과 사진 촬영 스타일도 중요한 구별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V 포즈를 자주 취하고 얼굴 필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외적인 특징 외에도
태국 상인들은 관광객들의 행동 양식에서도 큰 차이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경우 대체로 현지 문화를 존중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태국의 사원을 방문할 때 복장 규정을 잘 지키고 신발을 벗는 등의 기본 예절을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 관광객들은 개인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향기가 난다는 평가도 있죠. 반면 중국 관광객들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찰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큰 소리로 중국어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러다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렇게 태국 상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구별하려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인으로 확인되면 정상 가격에서 할인을 해서 좋은 물건을 판매하고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의 다음 장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상인들의 행동에는 더 복잡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관광객의 국적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등 일부러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한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행동이 각국의 SNS와 여행 후기 사이트에 퍼지길 바라고 있어요.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태국 상인들이 달라졌다. 이제는 한국인에게 친절하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반대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경험담이 공유되길 바라는 거죠.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런 상인들의 행동 이면에는 태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와시 한국 관광객 유치에는 무관심한 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방콕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돌아오게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총리를 비판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방콕 시내에서 벌어진 시위 현장의 사진들이 떴어요. 상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한국 관광객 없인 태국 관광도 없다. 총리는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죠. 이처럼 태국의 관광 산업은 정부와 상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관광 산업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관광객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진정성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위상입니다. 2024년 초 글로벌 관광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세계에서 가장 선호되는 관광객 그룹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세계 각국의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첫째, 한국인 관광객들은 높은 소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둘째,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입니다. 셋째, SNS를 통한 자발적인 홍보 효과가 매우 큽니다. 효연이가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실제로 유럽의 많은 관광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글 안내판을 설치하고 한국어 가능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숍들이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중동의 두바이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이처럼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관광 산업에서 특정 국적의 관광객을 차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광 산업의 발전은 모든 관광객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진심 어린 서비스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나띠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죠. 여러분, 관광산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고 관광지가 아무리 유명해도 결국 관광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미소와 친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 관광이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이 만나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었어요. 창밖으로 저무는 석양이 보였어요. 수업은 끝났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어요. 언젠가 제가 관광산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오늘 이 수업에서 배운 교훈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고 싶었죠. 이렇게 한국인이 사라지자 결국 한국인을 애타게 찾는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 여러 국가에서 한국인의 위상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태국인들의 행동을 보니 한국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고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추방당한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불법 체류자들은 무슨 사건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이사벨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특별한 수업 시간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이날의 경험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저는 늘 그렇듯 브라운 교수님의 국제사회학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날은 평소와 달리 강의실 분위기가 사뭇 진지했어요. 교수님께서 칠판에 일리걸 이미그레이션 앤 글로벌 임팩트라고 크게 써놓으셨거든요. 오늘은 세계 각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먼저 유럽에 대한 사례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독일은 약 89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우리는 할 수 있다 정책으로 알려진 이 결정은 실제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어요. 2015년 쾰른 새해 성폭행 사건이나 2016년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 테러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했고 이는 극우 정당 AfD 독일을 위한 대안의 부상으로 이어졌죠. 다음으로 미국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셨죠. 2023회계 연도에 미국 국경 순찰대는 멕시코 국경에서 249만 명이 넘는 불법 입국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텍사스주 이글패스에서만 140명이 익사하는 등 리오그란데강에서의 사망자가 급증했어요. 6월 텍사스 트레일러 질식사 사건에서는 53명의 이주민이 사망하는 비극도 있었죠. 아시아 국가 중 일본에 대한 사례도 언급하셨습니다. 일본 법무성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으로 약 9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외식업계에서 불법 고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2022년 도쿄 신주쿠의 한 식당에서는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 26명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호주의 사례도 언급하셨습니다. 호주는 매년 수천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배를 타고 입국을 시도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출신이죠. 호주 정부는 이들을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같은 제3국의 난민 수용소로 보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말씀하시다가 잠시 멈추시더니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특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았죠. 처음에는 합법적인 경로로 입국했지만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말씀을 이어가시던 교수님은 갑자기 반 전체를 둘러보시더니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법 체류가 적발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강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교수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뉴스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 소식은 많이 들었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수님은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시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과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필기할 준비를 하면서 이번 수업이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불법 체류자들이 적발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시나요?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체포되어 강제 추방되는 것 말고도 다른 절차들이 있나요? 교수님은 제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체포되어 추방된다고만 생각하지만 실제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체계적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스텝 1 디텍션 앤 어레스트라고 쓰시면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일상적인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둘째는 제보나 수사를 통해 계획적으로 단속하는 경우요. 특히 유흥업소나 공장 같은 곳에서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체포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앞줄에 앉은 제임스가 질문했어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교수님은 스텝 2 디텐션이라고 써내려 가셨어요.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은 출입국 관리소나 보호소에 수용됩니다. 이곳에서 신원 확인과 송환 준비가 진행되죠. 하지만 이 과정이 단순히 며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 수용 기간 동안 불법 체류자들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고 언제 송환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죠. 게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용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스텝 3 파이낸셜 페널티스를 쓰시면서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항공권도 자비로 구매해야 하죠. 돈이 없는 경우에는 본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거나 가족들에게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의 핵심입니다. 스텝 4 디포테이션 앤 퓨처 리스트릭션스를 쓰시면서 설명하셨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강제 추방된 사람들에게 최소 5년에서 최대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더구나 이들의 지문과 얼굴 인식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다른 신분으로도 입국이 어렵죠.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스텝 5 포스트 디포테이션 임팩트를 칠판에 쓰셨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시작됩니다. 불법 체류 전력은 향후 다른 국가 방문이나 취업에도 심각한 제약이 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비자 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거든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갈 무렵 강의실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을 하면서도
이런 엄격한 절차들이 실제 사람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게 됐어요. 자, 이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방금 배운 모든 과정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거든요. 최근 한국에서는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있었습니다. 특히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악용했고 많은 수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불법적인 수입을 올렸죠. 당연히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충격적인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들 중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약 유통, 불법 환전, 성매매 알선 등 다양한 범죄에 가담했죠. 심지어 일부는 한국인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한국의 복지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들입니다. 불법 체류자임에도 응급실을 이용하고 치료비를 내지 않은 채 도주하는 일이 빈번했죠. 이로 인한 한국의 손실액이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그때였어요. 뒷자리에서 갑자기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국 유학생 와라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그들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와라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님은 차갑게 와라냐를 바라보셨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이런 범죄를 저지르나요? 세금 포탈, 불법 취업, 신분증 위조, 이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83%가 본국에서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죠. 특히 유흥업소에서 일한 이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어요. 와라냐는 말문이 막힌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한국의 선한 의도를 악용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도주하거나 임금 체불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하는 등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죠. 심지어 일부는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인 척 행동했습니다. 저는 이제 왜 불법 체류 문제가 단순히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몇 가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들의 불법 행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첫 번째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방콕의 28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7년간 불법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했습니다. 강제 추방 후 태국으로 돌아와 한 남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예비 신랑 측 가족이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신랑 측 가족은 결혼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무슨 일을 했을지 뻔한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죠. 특히 시어머니가 될 분은 불법 체류의 유흥업소까지 우리 집안의 명예를 어떻게 지키겠느냐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약혼자도 가족들의 압박에 못 이겨 결혼을 포기했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그녀의 가족들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치앙마이의 고급 호텔에서 일하던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적발되어 강제 추방됐어요. 태국으로 돌아와 호텔에 취직했지만 그녀의 과거가 알려지면서 즉시 해고됐습니다. 호텔 측은 불법 체류 전력자가 고객의 신용카드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은 위험하다며 해고 사유를 밝혔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와라냐의 어깨가 점점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세 번째 사례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농촌 마을의 청년은 한국에서 공장에서 일하며 불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번 돈의 상당수는 도박과 유흥에 탕진했죠.
결국 빈손으로 강제 추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 취급하며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와라냐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불법 체류는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낙인을 가져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으로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죠. 불법 약, 도박, 성매매 등 이런 이력은 본국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태국으로 돌아와서도 정상적인 삶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죠. 불법 체류 기간 동안 이들은 엄청난 수입을 올렸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한 이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었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한 이들도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었죠. 물론 이 모든 수입에 대해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이렇게 높은 수입에 익숙해진 이들이 태국의 정상적인 임금 수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방콕의 일반 회사원 월급이 25,000바트 약 90만 원 정도인데 이들은 이런 수입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엄중해졌어요. 이들은 태국에서도 불법적인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수법들을 활용해 불법 도박장을 차리거나 마약 밀매 조직에 가담하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충격적인 경찰 단속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최근 방콕 경찰이 적발한 불법 도박장 운영자 10명 중 7명이 한국 불법 체류 경력자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배운 온라인 도박 수법을 태국에 그대로 도입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식입니다. 태국의 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다. 한국에서 늘 하던 일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교수님은 경찰 조사 기록을 보여주셨어요. 한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한국에서 매달 수백만 원을 벌다가 태국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이 바로 불법 체류가 만들어낸 왜곡된 인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태국 사회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마약 거래, 조직폭력, 이런 범죄들이 늘어나면서 태국의 치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죠. 특히 젊은이들이 이들의 화려한 생활을 부러워하면서 새로운 범죄 인력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 체류가 가져오는 진정한 비극입니다. 교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한 번 법을 어긴 사람들은 계속해서 법을 어기게 되고 결국 그들의 고국마저 범죄의 온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바라봐야 합니다. 와라냐는 이제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최근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가 방콕 시내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부린 사건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교수님은 뉴스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것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구나 귀국 후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변명이 그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통계들을 보여주셨어요.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율이 일반 시민들보다 8배나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 약, 사기, 폭력 사건이 두드러지게 많았죠. 심지어 한국 관광객들을 노린 표적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라냐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태국 언론들은
연일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여러 신문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 이제는 자국민 위협한다. 범죄자로 돌아온 불법 체류자들, 치안 불안 키우는 강제 추방자들, 이런 헤드라인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정치권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강제 수용시설 설립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국 사회 전체가 귀국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졌어요. 이들을 고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물론 같은 동네에 사는 것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또 다른 불법을 낳는 악순환입니다. 한 번의 불법 선택이 개인의 인생은 물론 사회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와라냐는 이제 고개를 완전히 숙인 채 책상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불법 체류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갑자기 강한 어조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는 그 자체로 명백한 범죄입니다. 교수님은 교단 앞으로 나오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다.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변명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법을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인 수입을 올리면서 그러고는 자신들이 마치 사회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죠. 잠시 멈추셨다가 교수님은 와라냐를 향해 돌아보셨어요. 와라냐 씨, 당신은 아까 그들에게도 사정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어떤 사정이 불법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법을 어기면서 동시에 동정을 바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모순 아닐까요? 와라냐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그녀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법을 어겼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취업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때로는 더 심각한 범죄에 가담했죠. 그러고는 적발되면 가난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댑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크게 No excuse for breaking the law라고 쓰셨어요.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더구나 이들의 불법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모국인 태국의 이미지까지 실추시켰습니다.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었던 거죠.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법을 어기고 나서 동정을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행동입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강의실에 울렸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감상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불법 체류 문제를 법과 질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시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불법 체류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의 사연이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 사회에서 불법에 대한 관용은 결국 또 다른 불법을 낳을 뿐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와라냐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사회 문제를 마주했을 때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질서의 관점에서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성인의 자세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와라냐는 가장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교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오늘 수업을 곱씹어 보았어요. 그동안 저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수업을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순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될 순 없는 거예요.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니까요. 오늘 수업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저는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감정과 이성, 법과 인정 사이에서 더욱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 노력할 것 같아요. 강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조금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성숙한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들로 태국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한국 내에서도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얼른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